안녕하세요. 꿈젤입니다. 음, 오늘은 월 300만 원 버는 주식 투자 공식, 미국 ETF 투자로 평생 월급 받는 법, 진서빈 님이 지으신 책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월 300만 원을 버는 투자 공식은 무엇인지 시작해 볼게요. 저자인 진서빈 님은 광화문 금융러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주식 투자 강의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음, 27에 금융권에 취업해서 금융 데이터 전문가가 되고, 35살에 조기 은퇴를 하신 분이신데요. 평생 월 300만 원 만드는 투자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그리고 절세 계좌를 활용해서 월 300만 원을 만드는 투자 공식을 만드셨는데, 이 책에 되게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부터 절세, 그리고 ETF, 어떤 ETF에 투자해야 될지까지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어, 책은 총 3장으로 되어 있고, 주식 투자, 그리고 절세, 그리고 투자 공식, 이렇게 세 가지로 되게 간단하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는 일단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투자 공식을 먼저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절세. 이 순서대로 시작을 해볼게요. 강남 아파트랑 주식을 비교를 해놨어요. 강남 아파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과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강남 아파트는 살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사서 모으고 싶은 자산, 그리고 가급적이면 팔고 싶지 않고, 가격이 하락해도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자산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주식 투자는 산과 동시에, 매수를 함과 동시에 언제 팔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매수하는 가격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에 일단 손실을 보더라도 팔아버리고 수익이 나면 바로 팔아버리고 이렇게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하는 자산이라고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와 주식을 그래프로 비교를 합니다. 2003년을 미국 주식과 강남 부동산을 각각 100으로 잡고 2024년 6월까지를 그래프로 그렸어요. 수익률입니다. 미국 주식은 9%, 연평균 9%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강남 부동산은 5.09%의 수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미국 주식이 그래프가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했고, 강남 부동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부동산은 레버리지 효과를 할 수 있잖아요. 대출을 이용해서. 그래서 수익이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절세 효과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미국 주식, 즉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단기 급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한다면 강남 아파트보다 주식이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배당주랑 ETF 이야기가 나와요. 아시다시피 배당주 투자는 주식을 주식을 매매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그 주주들에게 분배를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 따로 나에게 주식 이외에 주식이 상승되는 것에 대한 이익 이외에도 추가로 소득이 들어오는 부분. 이 부분을 직관적으로 우리의 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자산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보트 기요사키의 말을 빌려서 나의 수입을 증가시켜 준다면 자산이고 지출을 늘린다면 부채다. 그래서 투자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수입을 늘리고 줄이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배당은 실질적으로 직관적으로 소득이 딱 찍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산이라고 표기를 하면서 그 언제 주가가 오를 수 있고
있고 언제 떨어질 수 있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는 게 배당주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ETF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ETF 투자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사실 잘 골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이렇게 붙여봤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ETF, 해외 ETF인데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매수를 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이쪽 이제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이야기가 주로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요건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NAV, 그리고 ETF 분석 도구로 가중 방식, 그리고 투자 스타일 섹터 이야기까지 한번 이어가 볼게요. 어, 어, 작년에 나는 배당 투자로 매일 스타벅스 커피를 공짜로 마신다. 이 책에서 이거 배당에 대한 얘기는 좀 한 번씩 했었어서 그냥 간단하게 훑고 지나갈게요. 배당주를 가진 주주가 좋은 점은 배당이 들어와서 기분이 좋다. 그리고 재투자할 수 있고 생활비 보탤 수도 있고 그리고 배당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배당 투자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투자자라면 알아야 할 단어들 그때 한 번씩 훑어봤었는데 주가는 주식의 가격 그리고 시가총액 이야기도 좀 나와요.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 그리고 미국 증시가 뉴욕 증권거래소 그리고 나스닥 한국이 코스피 코스닥이랑 같고 미국 지수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S&P 500, 나스닥 그리고 다우지수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 어, 주식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할당해서 자금을 낸 사람 주식에 나눠주는 일. 그리고 그런 게 배당주, 금액이 배당금.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책을 읽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뒤쪽에 이제 배당 귀족이 나오는데, 25년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 배당 귀족, 그리고 ETF,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는 거. 다양한 주식을 묶어서 개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거.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책을 읽으실 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ETF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할 건데, 이 ETF에 대한 이야기도 그 소수봉기 책에서 좀 다뤘던 부분이에요. 이 책에서 이 그림 기억하실까요? 굉장히 잘 표현된 건데, 이렇게 뭐 미국 ETF, 미국 시장 ETF에서 애플, 테슬라, 아마존 이런 주식들을 담아서 한 봉지씩 파는 거.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하나씩 판매하고, 그거를 이제 사고 팔고가 가능한 거. 이것을 ETF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ETF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은 여러 개를 묶어 놓아서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공부 부담이 덜하고, 그리고 장기 우상향하는 시장이라든지 산업 전체에 투자하기 좋다. 대신에 구성을 직접 만들 수가 없고, 종목이 여러 개 섞여 있고, 그리고 이게 매니저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종목이 바뀝니다. 그래서 가치 평가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ETF 분류표입니다. ETF는 국내 주식형 ETF가 있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있고, 미국 그러니까 직접 투자하는 ETF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놓았는데요. 국내 주식형은 말 그대로 국내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국내 시장에 상장된 기타 ETF. 그러니까 S&P 500을 따르는 지수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투는 말 그대로 미국 시장에 직접 환전을 해서 달러로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 예시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코덱스 200, 타이거 200 헬스케어. 이거는 국내 주식인 거고, 코덱스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투자하는 거고, S&P 500 투자. 코덱스는 삼성이잖아요. 이렇게 그 증권사마다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 이름을 앞에 붙여주게 돼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어요? SIP, 뭐 QQQ, SCHD 이런 것들이 있고 어, 매매 차익에서 국내 주식은 비과세입니다. 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15.4%, 그리고 미국 직투는 22%예요.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분배금, 배당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뭐 국내 주식이나 국내 상장 해외 ETF나 동일하게 15.4%, 미국은 15% 원천 지급이고요. 손익통상은 미국 직투만 합니다. 그리고 미국 직투는 매매차 250만 원 비과세고 국내 주식은 비과세예요. 그냥 비과세예요. 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절세 계좌를 사용해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 이사, IRP. 이 부분은 이따가 뒤쪽에 절세 부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NAV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게 좀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게 순자산 가치인데 ETF 한 주가 보유한 본질적인 가치. 장이 끝나고 한 번씩 계산이 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ETF의 가격이 가치가 이 정도가 된다라는 게 NAV거든요. 왜냐면 이게 ETF, 이게 지수, 미국에 있는 S&P 500 지수를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사이에 오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수급, 그러니까 매매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사고팔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이게 가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지수, 우리가 추종하는 지수랑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NAV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네이버에 이렇게 지수만 이렇게 종목만 쳐도 NAV 값이 얼마인지는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추정치라고 해서 INAV라는 이런 값도 계속해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추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번 체크를 하고 주식을 매도를 해야 한다. ETF 같은 경우에는 이걸 꼭 확인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ETF 분석 도구예요. ETF 분석 도구로 가중 방식과 투자 스타일을 먼저 알아볼 건데, 가중 방식은 종목 ETF가 하나의 이렇게 봉지 안에 여러 개의 주식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들, 그 주식들을 어떤 비율로 봉지에 담을 건지, 똑같이 하나씩 담을 건지, 아니면 뭐 비싼 애를 많이 담을 건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에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 그리고 동일 가중 방식이 있고, 투자 스타일로 넘어와서 성장주와 가치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장주는 고성장이 예측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이브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것이 성장주에 속하고, 이 가치주는 현재 이익이 잘 발생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배당주들이 가치주에 속하는 경향이 높고,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포스코, KT 이런 것들이 가치주에 들어간다고 해요. 가중 방식 이거는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ETF가 어떤 가중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만약에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늘어난 만큼 더 보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 애플의 주가가 오르면 시가총액이 늘어나니까 애플 보유량은 증가하고 반대로 비자의 보유량은 축소된다. 이렇게 되면 상승하는 주식을 더 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승장에 올라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동일 가중 방식은 동일한 비율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 이미지처럼 애플이랑 피자를 뭐 1대1의 비율로 가지고 있었는데, 애플의 주가가 올라서 애플의 비중이 더 많아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애플을 매도하고 비자를 매수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른 주식은 매도를 하게 되는 거고, 하락한 주식은 싸게 매수를 하게 되는 전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른 전략이 되기 때문에
ETF를 볼 때, 아, 이게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면 동일 가중 방식이라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하게 되겠구나. 라는 것은 알고 우리가 ETF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나중에 괜히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을 매매를 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섹터입니다. 어, 이 부분은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11개의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섹터마다 조금씩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제일 성장세가 뛰어난 그런 산업 중에 하나가 정보기술 쪽, 테크 쪽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방어 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도 요즘에 좀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좀 안정적이다고 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리나 뭐 경제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유틸리티 산업재,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부동산 이런 식으로 11개의 섹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TF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주식 시장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내 돈을 어디로 가져가야 될지 알 수 있을 건데요. 어, 각 시장이 어떤 시장이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어떤 ETF가 오를 수 있을지 내릴 수 있을지 또 가격이 저렴한 상태인지 고평가된 상태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상승 초기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큰 수익을 낸 종목이나 뭐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의 강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승 중기에 접어들면 이제 신규 투입자들이 유입이 되고 이게 대세 상승장이어서 사면 상승합니다. 그래서 온갖 투자 방법들이 막 등장을 하고 주식 상승 말기가 되면 주린이들이 유입되는 시기고 이게 계속 오르니까 늦기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가 발동하면서 매수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수라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어떤 상승할 것 같다는 가능성만 보고도 막 베팅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하락 초기가 되면 이제 말기에 들어온 이 유입자들은 불안하게 되고요. 주가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데 결과적으로 멀리서 보면 주가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 중기로 넘어서면 이제 하락폭이 커지면서 이제 관심이 조금씩 멀어지고 역시 나랑 주식이 안 맞아 하면서 이제 매도자들이 등장하고 주가는 이제 하락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돌면서 언제 오르나 하는 그런 경제 전망들 인기를 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기가 되면 이제 주식 얘기가 쏙 들어가죠. 뭐 아직도 투자하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품이 빠지고 저평가 종목이 발생하고 주가가 저렴해지지만 언제 반등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죠. 근데 정말 괜찮은 ETF라면, 괜찮은 종목이라면 이때 저렴할 때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하는 것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겠지요.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식시장은 계속 이 6가지 패턴이 순환을 합니다. 즉 떨어지면 오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종목이 오를지, 어떤 산업 분야가 더 상승력을 가지고 오를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시장을 떠나지 말고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확히 예상하고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쉽죠. 하락하는 때 사서 버텨서 매도를 하면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주식은 돈다. 떨어졌으면 오른다. 이거를 기억해 놨다가 정말 이 주식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했다면 주식이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매도를 하는 전략을 쓸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러려면 시장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 부동산 같은 주식으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코덱스 미국 S&P 500 ETF, 뭐 혹은 앞에 타이거 미국 S&P 500 ETF 이런 식으로 앞에 ETF 브랜드, 그다음에 투자하는 국가, 그리고 추종하는 지수 이렇게 ETF 이름은 이렇게 지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코덱스가 뭐고, 뭐 타이거가 뭐고 이런 뭐 새로운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브랜드예요. ETF 브랜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P 500은 아시다시피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500개 기업들, 우량 기업들의 주가 성과를 추적하는 주가 지수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애들 중에서 1등부터 500등까지 쭉 줄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만든 지수입니다. 이게 1957년에 발표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면은 지금 계속 물론 중간중간에 하락장이긴 했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는 지수 예요. 그래서 강남 부동산 같은 주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렌 버핏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일은 S&P 500 인덱스 펀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벤저민 그레이엄도 인덱스 펀드는 개인 투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지만 파티에서 자랑할 수 없는 지루한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에겐 뭐 파티에서 자랑할 뭐 이런 건 없고 중요한 것은 수익을 내는 것,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것. 그래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강남 부동산 같은 주식이다. 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수 분석 네 가지 방법이 이어지는데요. ETF는 한 가지 종목이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양한 주식들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투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분석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꼭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 그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그 ETF, 그 봉지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 어떤 종목에 아예 이렇게 편향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분산 투자의 효과를 내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10가지 보유 종목, 처음부터 1번부터 10번까지는 정도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쭉 서치를 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냥 들어가서 종목 이름만 쳐도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렇게 정말 딱 들으면 바로 알 만한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 구성이에요. 아까 봤던 11가지 섹터 중에서 어떤 섹터들이 주로 차지를 하고 있는지 이게 그 섹터가 지금은 되게 엄청 잘 나가고 있는 섹터가 지금 정보 기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쪽이잖아요. 정보 기술 섹터. 그래서 이쪽에 되게 많이 차지하고 30%가 넘는 지금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성과가 좋은 그런 종목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 분명히 성장성이 있으니까 우상향할 것이다. 하지만 배당금은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ETF를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섹터도 어떤 섹터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 S&P 500은 정보기술 섹터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세 번째로 기업 규모에 따른 투자입니다. 또 시가총액에 따라서 이제 시가총액이 크면 대형주, 다음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나누는데, 일단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초기에는 대형주가 먼저 움직여요. 그러고 나서 중형주랑 소형주가 따라서 오르고, 그래서 대형주랑 중소형주를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인 투자 성과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좋지만 지금 대세로 뜨고 있는 곳에 같이 올라타서
내 주식도 거기에 맞춰서 상승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치주와 성장주 구분에 따른 투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주는 고성장이 예상되지만 배당은 적을 거고, 그리고 이게 이미 그 매출이나 이익, 뭐 이런 쪽보다 더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 안 되면 상승이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이런 데 실적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승력을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대신에 가치주는 이미 반영이 된 상태고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서 오히려 좀 실적이 좋게 나오면 크게 상승하는 대신에 성장주처럼의 계속되는 성장은 찾기 어렵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나에게는 어떤 게 맞는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 책에 저자가 만들어 놓은 이제 어떤 걸 사야 되냐 해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되게 친절하게 어떤 지수를 따르는 거고 어떤 종목명에 뭐가 있고 그래서 어떤 가중 방식을 쓰고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 지수 추종하는 지수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로는 S&P 500이었어요. 아까 쭉 설명드렸던 S&P 500 그리고 그, 이 지수를 선택한 게 장기 성과에 초점을 두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느냐. 그래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 여부도 이 지수들을 선택하는데 하나의 이제 걸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하세요. 그래서 나스닥, 미국 배당 다우존스, 경제적 해자, 그리고 배당 귀족, 요 다섯 가지 지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아까 가중 방식 중에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쓰고 있고, 그리고 대형주와 성장주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 대가들이 추천을 하고 있는 주식이고, 투자하고 있는 ETF고, 그리고 시세 차익, 그리고 배당금 성장도 함께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무래도 배당주를 사는 것보단, 배당을 위주로 하는 ETF를 사는 것보단 덜하겠죠?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제 등락이 있다는 점, 뭐, 근데 모든 주식엔 등락이 있지만, 이제 등락이 있다는 점, 그리고 성장주 위주라서 금리 변동의 영향이 큽니다. 지금 미국에서 오늘인가요? 금리 인하 여부, 뭐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하면 S&P 500은 더 오를 수 있을 거예요. 응. 금리가 낮아지면 금리가 낮은 저금리 시장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S&P 500이. 그래서 그래프 보더라도 대형주가 거의 80%고 그리고 성장주가 지금 40% 거의 절반이잖아요. 이런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이에요. 나스닥에 성장된 기업 중에 금융 제외하고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100개 기업. 그래서 S&P 500이랑 되게 구성이 비슷합니다. 보면은 그래프 오른쪽 그림 보면 대형주 80%고 성장주가 50%가 넘고 오히려 S&P보다 더 성장주 빅테크 기업 이쪽에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수예요. 변동성이 좀 크다는 거. 그리고 적립식으로 사기보다는 하락했을 때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 왼쪽이 나스닥 100, 오른쪽이 그 S&P 500이거든요. 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엔비디아, 마이크로, 애플, 브로드컴인데 아마존 요 위치만 바뀌었고, 메타, 애플, 예, 그렇게 되게 비슷한 S&P 500이랑 되게 비슷한 종목을 가진 주식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그건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기 위한 ETF예요. 그래서 얘도 시가총액 가지고 방식을 쓰고 있고 얘는 이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기업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도 좋고 수익성도 좋은 기업을 선별을 해서 배당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지금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배당금이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배당 성장주나 이런 쪽에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하고,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치주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대형주에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S&P 500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죠. 이거를 추종하는 미국에 있는 ETF가 그 유명한 SCHD 많이 들어보셨죠? 배당하는. 그래서 여기가 상위 10개 보유 주식을 보면 에브비, 쉐브론, 홈디포 아시죠? 에브비는 이제 제약, 연구 기반 제약회사, 에브비, 그리고 쉐브론은 이제 에너지 회사, 홈디포는 아시죠? 이렇게 집 고치고 막 이런 데 쓰는 그런 것들. 알트리아는 담배 관련된 그런 것이라고 하고요. 코노코필립스는 이제 막 원유 캐고 막 천연가스 막 캐고 이렇게 막 탐사하고 생산하고 이런 일을 하는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가 변동이 크지 않은 섹터의 비중이 높고 우량주 중심이고 이런 특징을 가진 게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경제적 해자입니다. 이거는 워렌 버핏의 얘기로 뭐 만들어진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해자라는 게 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성 주변에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무릉덩이를 만들어서 그 뭐 다리를 건너서 들어서만 들어올 수 있다거나 뭐 엄청나게 큰 사다리를 이용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적게 접근이 쉽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게 해자인데 그런 거랑 똑같이 이제 기업들도 그 뭐 가격면이라든지 브랜드 혹은 뭐 서비스의 뭐 이용자 뭐 이런 부분들에서 해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모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그 S&P 500이랑 경제적 해자 지수 그 성과 그래프를 보면 되게 비슷하게 잘 따라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높은 진입 장벽 그리고 구조적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걸로 얘는 동일 가중 방식이에요. 아까 그 동일하게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높은 가격이 오른 종목을 매도하고 가격이 낮은 것들을 매수하는 그 전략, 동일 가중 방식이고, 얘는 와이드 모어 포커스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치주 위주 투자고, 그리고 지수들의 특징에 따라서 시기별로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대형주, 중형주가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리고 투자 스타일도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더 높고,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경제적 해자에 보면은, 상위 10개 보유 주식, 알파벳 하실 거고, 알리기온은 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테라다인 얘는 그 자동화 시험 장비, 그리고 로보틱 솔루션, 뭐 이런 거를 하는 회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헌팅턴, 되게 영어로 가져오려다가 잘 모르겠어서 한글로 가져서 한글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헌팅턴 잉글스 인더스트리. 여기는 이제 군함, 설계하고 건조하고 뭐 수리하고 이런 곳이라고 하고, 네,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해자가 느껴지죠. 그리고 다음은 배당 기준입니다. S&P 500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25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증액시킨 기업들을 모아놓은 건데, 여기도 동일 가중 방식이고, 그, 일단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면 매도를 잘 안 하게 되죠. 주가 하락의 방어력이 높아진다고 하는 게 배당이 들어오는데 내가 작년보다 올해 배당이 더 들어오면 주가가 조금 빠졌어도 뭐 배당 들어오니까 하면서 매도를 덜 하게 되는 이런 주가 하락 방어력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중형주에 투자되는 부분이 많고 성장주가 엄청 적죠. 가치주 아니면 혼합주에 투자가 되고. 얘는 미국의 ETF 중에 NOBL이라는 ETF가 있는데 요거랑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면 CH 로빈슨 월드와이드 여기가 이거는 미국의 그 물류회사라고 해요. 그리고 로즈 컴퍼니 이거는 미국의 이제 건축 자재나 인테리어 이런 거 하는 업체고, 에브비는 아까 그 글로벌 연구기관 제약회사고, 그 아처 다니엘스 여기는 그 옥수수나 뭐 뭐 이런 코코아 이런 농산물을 판매하는 이쪽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여기 보면 소비재라든지 산업재 이런 쪽에서 이런 섹터 쪽에 많이 보유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지수를 훑어봤고, 어,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기간 성과가 아니라 단기간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현재 시장은 확실히 빅테크 기업의 비중이 높은 S&P나 나스닥이 지수화하는 것이 확실히 좋은 방법인 거고요. 그 표에 보는 것처럼 지금 연평균 수익률이 지금 나스닥이 17%고 최고가 53%, 물론 최저가 마이너스 32%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런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는 배당이나 해자, 그 배당 기존 ETF를 추가해서 같이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뭐 얘는 지수 수익률이 낮으니까 나빠, 뭐 얘는 좋아 이게 아니라 그 어떤 투자를 할지가 중요한 거죠. 지금처럼 뭐 저금 시대 그리고 빅테크 기업이 잘 나가고 있는 시점에는 S&P나 나스닥에 좀 투자 비율을 높여주고 또 반대가 되는 경우 뭐 금리가 인상되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배당이나 경제적 계좌나 뭐 이런 쪽으로 비중을 높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지금 담아야 할 주식 아까 보여드렸죠. ETF를 위해서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 경제적 계좌 배당 기종. 여기 종목명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S&P나 나스닥 이런 것들은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앞에 브랜드가 엄청 다양하게 있고, 근데 그 경제적 계좌라든지 이 배당 귀족 같은 경우에는 한식밖에 없다고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주식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율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원화로 사고 팔지만, 어쨌든 얘는 미국의 지수를 쫓는 거기 때문에 환율의 이 환율이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따라서 내 수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노출과 환헤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코덱스 미국 S&P 500 가로 열고 H가 붙어 있으면 환헤지입니다. 얘는 환율의 변동에 내 수익에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근데 환 노출은 환율이 변동하면 내 투자 성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환율이 올라간다. 그럴 경우에는 환 노출이 낮겠죠. 주식이 오르는데 환율도 올라가면은 어, 수익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환율이 낮아진다고 하면 환 헤지를 쓰는 게 더 낫겠죠. 응. 이런 식으로 이거는 환율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이걸 통해서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한 번 더 나왔는데 이제 절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절세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금저축, ISA, IRP. 근데 사실 뭐 좀 어렵고 복잡해서 이걸 활용할 생각을 저도 못 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의 절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이 계좌들을 보면서 아, 이걸로 또 얼마나 하겠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읽고 나서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네. 그, 어쨌든 아시죠? 세전 배당금이 연간 2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서 배당 소득세보다 높은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전 2천만 원, 사업소득자의 경우 세전 1천만 원이 넘는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증가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이것들을 이 절세 계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삭제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천만 원 초과가 됐을 때, 그래서 다른 종합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을 해가지고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를 하는 제도다. 그래서 그 배당금이 2천만 원 넘으면 그 2천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매기잖아요. 네. 뭐 1억만 돼도 1억만 넘어도 지금 30%가 넘게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무시하지 못한다. 네. 그리고 이게 그 요걸 할 때 분리과세라는 개념도 살짝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분리과세는 별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 그래서 배당금이 분리과세가 적용이 돼서 15.4% 배당 소득, 이게 15.4% 이미 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는 거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 이외에 더 이상 세금 내지 않거든요.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저희 계산하실 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A랑 B랑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책에서. A는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인데 근로소득이 없고, B는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인데 근로소득이 3천만 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B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일단 근로소득이 있고, 그 근로소득을 가지고 이 근로소득을 쪼개서 이제 금융소득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근로소득이 3천이고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이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냐 계산을 해본 건데요. 일단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배당소득 14%를 해서 28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지금 7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빼면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이면 그 세율이 15%입니다. 그럼 5천만 원에 15%, 여기에 126만 원은 소득, 이건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럼 624만 원. 그러면 280만 원에 624만 원이니까 904만 원이 나옵니다. 1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거의. 그리고 만약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금융소득 4천만 원에 14%에서 560, 근로소득 3천만 원에 15%, 거기 126만 원 빼서 324만 원. 합치면 884만 원입니다. 같은 거를 세금으로 내는 거, 104만 원이 되는 거. 이 버는 돈, 근로소득 쪽에서 금융소득 만들어 놨더니 이만큼을 또 세금으로 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돼버리는 거죠. 거기에 건강보험료도 증가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월급 외 소득이 연간 세전으로 2천만 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7.09%가 건강보험료에 추가가 되고, 그에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도 증가돼요. 오른쪽에 보면 보수 월액이 400만 한 달에 400만 원인 사람은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보험을 합쳐서 31만 9,930원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4천만 원에 따로 이제 소득이 생겼다. 배당 소득이 생겼다.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한 초과분 2천만 원을 건강보험료 7.09%를 해서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13만 3,470원을 더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만 해도 지금 40 얼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내는 게 아니잖아요. 매달 내야 되잖아요. 돈이 얼마무시하게 또 나가는 거죠. 거의 버는 것보다 내는 게 더 많은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절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절세 계좌 3종 세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이사, IRP 세 가지인데요. 연금저축은 아시는 것처럼 연금을 목적으로 한 거고, 가입 제한 없고, IRP랑 합쳐서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대신에 5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되면서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고 10년에 걸쳐서 수령을 해야 돼요. 이래서 사실 연금저축을 좀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저희 뒤에 가면은, 아,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이 있는데 여기선 중개형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하나만 개설이 가능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건 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손익통산. 아까 미국에 직접 투자할 때 손익통산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 이사도 손익통산이고, 3년 이상 유지를 했을 때 해당 기간 비과세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사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이 가능한데 이것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에요. 이건 세액 공제를 위해서 가입하는 적립형 IRP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고 이거는 연금저축이랑 같이 묶어서 공제에 이용을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주로 만드는 계좌거든요. 저는 그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연금저축 계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입 제한 없고, 뭐 다 좋은데 문제는 수령 조건이잖아요. 5년 이상 가입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건데, 대신에 좀 다른 활용도가 있다고 해요. 일단 절세가 가능한 한 계좌. 즉, 세전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 세액이 공제가 되고, 두 번째로 담보대출 기능이 있어서 좀 저금리로 목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대신에 대출 한도가 평가 금액의 60%고, 그 계좌 안에 펀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ETF 말고. 그리고 담보 비율이 130% 이하가 되면 추가로 펀드를 더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얘는 담보대출 기능이 있다. 그리고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대신에 16.5% 소득세를 내야 된다. 근데 그래도 배당 소득세 랑 막 건강보험료 이런 거 막 내는 거를 감안하면 분세율은 아니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일단 세액공제가 연금저축은 600만 원이에요. 근데 연금저축이랑 IRP를 같이 하면 9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IRP를 같이 하는 거고 납입 한도도 연금저축이 IRP랑 같이 하면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5,500만 원 이하면 16.5% 세액 공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148만 원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연말정산 그 프로세스 보면 되게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급여에서 이것저것 빼고 뭐 신용카드 사용 빼고 뭐 거기에다가 그렇게 해서 나온 그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곱해서 세액 나오는 거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이 되는 거죠. 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미 납부한 세금이 커서 환급을 되게 많이 받는 상황이라면 굳이 이렇게 해서 공제를 일- 받을 만한, 그러니까 절세를 할 만한 그런 게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세액 공제의 효과를 내려면 결정세액이 높아야 된다. 그럴수록 이익이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배당 수익을 얻거나 했을 때 이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겠지요. 연금저축계좌는 여기에서 되게 좀,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세액 공제를 받는 계좌랑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세액 공제를 받는 계좌는 세액 공제를 받고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계좌는 공제를 받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계좌는 인충도 인출할 때 세금을 따로 내는 게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이제 연금으로 받을 때도 연금 소득세를 내거든요. 나중에 세액 공제 받은 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때는 3%, 뭐 5% 정도 내는데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에서 나가는 돈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되게 좋죠. 이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면 이게 이사 계좌랑 만나면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거든요. 이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사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고 여기선 중개형을 위주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중개형이 주식을 비롯해서 채권, 펀드, ETF, 리츠 이런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택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한 방법이 중개형이에요. 그래서 중개형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손익통산 이게
내가 1,000만 원 이익이 발생했으면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손실 금액을 빼고 나머지에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예, 다른 것들은 만약 1,000만 원 이익이 나면 1,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얘는 손익통산을 통해서 이제 손실 금액을 빼고 나머지에서 세금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오른쪽 표에 보면 그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이고 일반형은 200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500만 원이 이익이 난 상태라면 비과세 400을 받아서 100만 원에 대해서만 9.9% 과세를 하는 거예요. 되게 크죠. 15.5%를 1,000만 원에 해야 될 거를 여기에서 같은 이익을 보더라도 이사계좌 회사계는 이렇게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 네, 물론 3년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비과세가 1년마다 되는 게 아니고 3년 기간 동안의 비과세 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가 1년에 2천만 원씩 투자 한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연이 바뀌면. 그래서 내가 가입을 했으니 2천만 원만 넣을 수 있는데 해가 바뀌면 2천만 원 또 넣을 수 있고 또 2천만 원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24년 8월에 개설했으면 12월까지 2천, 그 다음에 2천, 그 다음에 2천, 또 그 다음에 만기까지 2천에서 8천만 원의 금액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 계좌에다가. 그리고 이 8천만 원으로 된 이 목돈을 연금 저축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또 새로 계좌를 개설을 하는 거예요. 거기도 2천만 원 넣고. 그러면은 연금 저축 계좌로 8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의 10%, 그러니까 3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연금 저축 계좌에는 공제가 받지 않은 금액은 그냥 원금이라고. 아무런 이자나 이런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이사해서 넘어간 8천만 원이 연금 계좌로 들어가면 원금이 됩니다. 그리고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이해되셨죠? 세금을 이사 계좌에서 한번 받고 연금 저축을 해서 넘어와서도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계좌랑 연금 저축을 함께 사용하고 여기 IRP를 더해서 소득 공제는 늘리고 공제도 늘리고 납입 금액도 늘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사를 해지할 때는 주식을 다 매도를 해서 넘어가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사가 그 비과세 한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정말 매력적인 계좌가 아닐까. 이렇게 내가 사용을 한다면 정말 매력적인 계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IRP는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중도 인출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제나 이런 거를 연금저축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좀 늘리는 방법으로 IRP를 사용하는데 어쨌든 얘도 똑같아요. 5년 이상, 55세 이후에 10년에 걸쳐 수령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중도 인출이 까다롭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적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금저축 계좌가 먼저 좀 더 크게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IF 계좌를 좀 더 작게 잡는 건 음,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세 계좌 그리고 강남 부동산 같은 주식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월 300만 원 평생 만들기 위해서는 강남 부동산 같은 주식,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 이거를 사고 절세 계좌, 3종 세트, 연금저축, 이사, IRP를 이용을 해서 절세를 하면 월 300만 원 만들기에 훨씬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의 중간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파트들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현재 소득, 지출, 투자 금액을 체크해봐라. 그리고 월 300만 원이 계속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나의 비전 보드 어떤 모습일지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최종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이게 오른쪽에 이게 그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해봐라라고 만들어 놓은 예시예요. 월 얼마가 가능하고 투자가 그리고 몇 년을 가능하고 그리고 뭐 현재 환율이 얼마고
그 초기에 나는 S&P에 얼마, 미국 뭐 배당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의 돈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을 거고, 그래서 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나를 이 막 매도를 하고 싶고, 막 그만하고 싶고, 오르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나의 흔들리는 멘탈을 잡아줄 만한 좋은 글귀라든지 마인드셋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도 적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 책에 보면 그 저자가 후회하지 않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만두고 또 남들을 보니까 부러워서 다시 또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 또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만두고 결국에는 계속 후회를 합니다. 근데 배울 걸. 투자도 그래,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살 걸. 지금 S&P도 지금 금리 인하 소식 인하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오르고 그리고 코스닥 이쪽도 지금 엄청 신고가 찍는다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아 그때 살 걸, 그때 얘기할 때 살 걸 그런 생각 계속 하잖아요. 네, 이거를 후회하지 않으려면 시작을 해라. 그리고 시작을 했다면 계속 공부하고 꾸준히 해라. 행동으로 옮겨야 성공할 수 있다.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읽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장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지금 주식시장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그리고 이제 이쯤 됐으면 오를 때가 된 걸지, 그러면 내 주식은,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으려면 시장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 신문을 읽어라. 고 얘기를 하십니다. 신문 읽으려고 구독했는데 사실 잘 안 보고 있어서 찔려가지고 적었어요. 신문 읽자. 음. 이 책을 읽고 누구나 월 300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법을 얻을 수 있다. 대신에 실행하고 인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산이 쌓이는 시스템을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위한 선순환, 그리고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 저는 일단 이 실행과 인내심을 가진다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막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이렇게 가기는 하지만 결국 그래프 S&P 500이 우상향한 것처럼 왜 자산도 분명히 우상향하고 이런 흐름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책 제목에서처럼 뭐 사실 투자 공식 뭐 이 주식을 사고 저 주식을 사고 이런 거는 안 알려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보셨죠? 주식 뭐 사야 될지 적어주시고 절세 방법도 이렇게 하면 된다 알려주시고 처음 읽을 때는 아, 너무 좀 얕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책을 읽고 나서는 아,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풀어낸 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10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실행하고 공부하고 꾸준히 이어나가는 그런 리더북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